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이 완벽했던 관계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차갑게 변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경험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사람이 오늘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갑고 먼 느낌을 주는 그런 상황을요. 더 혼란스러운 것은 그들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이 보이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혼란도 함께 보여요. 마치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가까이 있고 싶지만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내적 갈등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에 사는 29세 그래픽 디자이너 박소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영 씨는 8개월 전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김민준 씨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지만 점차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소영 씨에게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어요. 지적이고 유머러스했으며 소영 씨의 꿈과 가치관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을 때 마치 영혼의 짝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침묵마저도 편안했습니다. 6개월간 그들의 관계는 꿈만 같았어요. 민준 씨는 소영 씨에게 자신의 깊은 내면을 털어놓았고 어린 시절의 상처와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소영 씨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그와 나누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민준 씨가 점점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시지를 늦게 답하거나 만날 때도 예전만큼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소영 씨가 물어보면 괜찮다고 했지만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민준 씨가 여전히 소영 씨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점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애정이 있었고 가끔씩 보이는 표정에서는 그리움과 갈등이 읽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소영 씨는 처음에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빨리 다가갔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 아니면 그를 질렸게 만들었나? 하고 자책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준 씨는 소영 씨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혼란스럽고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영 씨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것이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영 씨는 칼 융의 심리학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고 거기서 놀라운 통찰을 발견했어요. 융에 따르면 깊은 사랑은 단순히 달콤한 감정이 아니라 무의식의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리는 강력한 심리적 경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윤근 사랑을 거울이라고 표현했어요. 진정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상처, 두려움, 억압된 욕구, 그리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들이 숨어 있어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이런 것들이 의식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민준 씨의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소영 씨와의 깊어지는 사랑이 그의 무의식 깊숙이 묻혀있던 두려움들을 깨워버린 것입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통제력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다시 상처받을 것에 대한 걱정 등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윤기 설명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감정과 무의식적 내용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융의 관점에서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침묵하고 멀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 조언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과 인간 무의식의 복잡함에 대한 깊은 탐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 불러일으키는 무의식의 폭풍, 칼 융은 진정한 사랑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사건 중 하나로 봤습니다. 단순히 호르몬의 작용이나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까지 뒤흔드는 변혁적 경험이라고 말이죠.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유지하던 통제력과 방어벽이 무너지면서 가장 원시적이고 취약한 자아가 드러나게 되어요.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억압되고 잊혀졌던 무의식의 내용들이 의식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민준 씨의 경우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어요. 8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민준 씨는 그 시절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 트라우마는 무의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소영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민준 씨의 무의식에서는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다는 원시적 두려움, 다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되살아난 것이죠. 의식적으로는 소영 씨가 떠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의식은 과거와 현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윤기 설명한 사랑의 무의식적 역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투사의 메커니즘입니다.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무의식적 이상을 투사해요. 윤기 말한 아니마나 아니무스, 이상적인 내적 연인상을 실제 사람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마법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둘째, 그림자의 활성화입니다. 깊은 사랑 관계에서는 우리의 그림자, 억압된 어두운 면들도 활성화됩니다. 질투, 소유욕, 통제욕, 의존성 등 평소에는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떠오르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두려운 경험입니다. 셋째, 경계의 해체입니다. 사랑에서는 자아와 타자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합일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아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리고 상대방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넷째, 과거, 트라우마의 재활성화입니다. 친밀감은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안전한 애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민준 씨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의 무의식에서는 점점 더 많은 혼란과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 통제력을 잃을 것에 대한 불안, 자신의 어두운 면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융은 이런 상황을 영혼의 암야라고 불렀어요. 진정한 성장과 변화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혼란과 어둠의 시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기를 선택합니다. 민준 씨의 침묵과 회피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 소영 씨를 사랑하지 않아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내적 혼란을 감당할 수 없어서
멀어진 것입니다. 마치 너무 밝은 빛에 눈이 부셔서 고개를 돌리는 것과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표면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깊은 무의식적 내용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만이 이런 강력한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윤기 강조한 것은 이런 위기가 실제로는 성장의 기회라는 점입니다. 무의식의 내용들이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인식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과정은 용기와 인내, 그리고 종종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도망치는 사람의 내적 세계, 민준 씨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내적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사랑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무의식과 벌이는 치열한 전쟁 중에 있어요. 민준 씨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던 갈등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친밀감에 대한 모순적 욕구입니다. 한편으로는 소영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친밀감이 가져올 위험을 두려워했어요. 가까워질수록 상처받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무의식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자유와 안전 사이의 딜레마입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속박이기도 해요. 상대방을 생각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민준 씨에게는 자유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셋째, 완벽함에 대한 압박입니다. 소영 씨가 자신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수록 민준 씨는 그 기대를 저버릴까봐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이 드러나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넷째, 과거 패턴의 반복에 대한 공포입니다. 무의식은 패턴을 기억합니다. 민준 씨의 무의식에는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간다는 패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소영 씨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감정의 강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민준 씨는 자신이 소영 씨에게 느끼는 감정의 강도에 놀랐어요. 이렇게 강하게 사랑한 적이 없었고 그만큼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근 이런 내적 갈등을 콤플렉스의 활성화로 설명했습니다. 콤플렉스란 특정 주제 주변에 형성된 감정과 기억의 덩어리예요. 민준 씨의 경우 버림받음과 관련된 콤플렉스가 활성화되어 모든 상황을 그 렌즈를 통해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준 씨가 선택한 방법은 선제적 철수였어요. 버림받기 전에 먼저 떠나는 것, 상처받기 전에 미리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논리로는 완전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선택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윤기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스스로 관계를 끝내버리는 것이죠. 또한 이런 패턴은 반복됩니다. 민준 씨가 이 상황에서 도망친다면 다음 관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무의식의 콤플렉스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기 제안한 해결책은 직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고 무의식의 내용들을 의식화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이고 종종 전문적인 도움이나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민준 씨의 경우 그가 자신의 두려움을 인식하고 직면할 수 있다면 소영 씨와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침묵 속에 숨겨진 메시지들, 민준 씨의 침묵과 회피 행동에는 여러 층의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행동에는 의식적 의도와 무의식적 의미가 동시에 존재해요. 표면적으로는 관계를 끝내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다른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의식적으로는 혼자 해결하려고 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소영 씨가 자신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도와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 메시지는 테스트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민준 씨는 소영 씨의 사랑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소영 씨가 곁에 있어 줄 것인지 완벽하지 않은 자신도 받아들여 줄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경계 설정이었습니다. 관계가 너무 빨리 깊어지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이었어요.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진행하고 싶다는 신호였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자기 보호였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이었어요. 거리를 두면 안전하다고 무의식이 판단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역설적으로 사랑의 확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 자체가 그가 소영 씨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윤근 이런 복잡한 무의식적 소통을 이해하는 것이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표면적인 행동에만 반응하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더 깊은 메시지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영 씨의 경우 처음에는 민준 씨의 행동을 거부나 무관심으로 해석했어요. 하지만 융의 관점을 이해하고 나서는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이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런 이해가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윤기 강조한 것처럼 무의식의 내용은 의식화되어야만 진정한 해결이 가능해요. 민준 씨 스스로가 자신의 두려움과 콤플렉스를 인식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소영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거나 강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윤근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이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판단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그저 있어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자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윤기 말한 것처럼 사랑은 상호적이어야 하고 양쪽 모두의 성장을 도모해야 해요. 사랑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소영 씨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융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를 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이해를 깊게 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첫째 상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윤기 강조한 것처럼 상대방의 행동은 대부분 그들의 내적 세계와 관련이 있어요. 민준 씨의 회피는 소영 씨의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무의식적 두려움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의 무의식도 관찰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에게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나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통제하고 싶은 욕구, 구원하고 싶은 충동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감정들도 당신의 무의식적 콤플렉스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셋째 공간을 주되 완전히 포기하지는 마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내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감정과 필요도 표현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냉정하게 소통하세요. 넷째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이런 위기는 종종 당신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기회이기도 해요. 왜 이런 사람에게 끌렸는지, 이 관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탐구해 보세요. 다섯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윤기 가르쳐 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예요. 상대방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영 씨는 이런 원칙들을 따라 행동했어요. 민준 씨에게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했지만 동시에 그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자신의 성장을 위해 활용했어요. 융의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소영 씨는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 역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각은 그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또한 소영 씨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항상 즐겁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전적이고 변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융의 가르침을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영 씨는 결과에 관계없이 이 경험이 자신에게 소중한 배움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준 씨가 돌아온다면 더 깊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음 관계에서 더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융이 말한 대로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해요. 때로는 그 가르침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덜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의 언어로 읽는 사랑의 신호들. 융은 인간의 행동과 감정에는 항상 의식적 차원과 무의식적 차원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봤어요. 특히 사랑이라는 강력한 감정 상태에서는 무의식의 신호들이 더욱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민준 씨와 소영 씨의 관계에서도 이런 신호들을 읽어낼 수 있었어요. 민준 씨가 보낸 무의식적 신호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꿈과 환상의 변화였습니다. 관계 초기에 민준 씨는 소영 씨와의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들을 자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점차 그런 이야기가 줄어들었고, 대신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언급이 늘어났습니다. 둘째, 신체 언어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소영 씨에게 다가갔지만 점차 물리적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포옹이나 스킨십도 줄어들었고 눈맞춤도 피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셋째, 대화 패턴의 변화였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표면적인 주제를 선호하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어요. 질문을 받으면 짧게 답하거나 화제를 돌렸습니다. 넷째, 미래 계획에서의 배제였어요. 예전에는 함께할 일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지만 점차 자신의 계획에서 소영 씨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더 선호하게 되었어요. 다섯째, 감정적 가용성의 감소였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소영 씨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자주 딴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모두 민준 씨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의식적으로는 소영 씨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무의식은 점차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신호들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말로 표현되는 것보다 행동과 무의식적 신호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영 씨도 자신의 무의식적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민준 씨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그녀에게도 여러 가지 무의식적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불안 증상의 증가였어요.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식욕이 변하는 등의 신체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과도한 분석과 해석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모든 말과 행동을 분석하려고 했고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것은 불안을 통제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였습니다. 셋째, 완벽해지려는 충동이었어요. 민준 씨를 붙잡기 위해 더 완벽한 여자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외모에 더 신경 쓰고 그가 좋아할 만한 활동들을 찾아서 제안했어요. 넷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존성이 증가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조언을 구하며 확신을 얻으려고 했어요. 다섯째, 미래에 대한 환상이 증가했어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파국적 사고를 했습니다. 윤군 이런 무의식적 신호들을 의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의식으로 가져오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영 씨는 자신의 반응 패턴을 관찰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자신도 불안정한 애착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 버림받을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자각은 그녀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어요. 민준 씨의 행동을 단순히 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두 사람 모두의 무의식적 두려움이 만들어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시험대 윤근, 진정한 사랑과 단순한 로맨스를 구별하는 여러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위기를 통한 성장이었어요. 표면적인 관계는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무너지지만 진정한 사랑은 위기를 통해 더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민준 씨와 소영 씨의 위기는 바로 이런 시험대였어요. 이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윤기 제시한 진정한 사랑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설령 그것이 당장은 거리두기를 의미할지라도 말이에요. 둘째, 무조건적 수용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완벽한 모습뿐만 아니라 어둡고 불완전한 면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맹목적 수용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셋째, 상호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한쪽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관계를 통해 더 완전한 인간이 되어갑니다. 넷째, 시간의 시험을 견딥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깊어지는 연결감을 가집니다. 다섯째, 영혼 차원의 만남입니다. 단순히 성격이나 취향의 궁합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의 인식과 이해가 있어요. 민준 씨와 소영 씨의 관계를 이런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깊은 내면을 보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성장했으며 표면적인 매력을 넘어선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째, 민준 씨가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할 용기를 가져야 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해야 합니다.
둘째 소영 씨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랑을 배워야 했어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거나 강제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두 사람 모두 개별적인 성장을 지속해야 했어요.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개성화 과정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시간을 허용해야 했어요. 무의식의 변화는 의식적 결정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다섯째, 소통의 질을 향상시켜야 했습니다.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정한 감정과 두려움을 나눌 수 있는 깊은 소통이 필요해요. 융은 이런 위기를 관계의 두 번째 탄생이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 탄생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두 번째 탄생은 그 사랑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가 첫 번째 탄생에서 멈춥니다. 초기에 로맨틱한 감정이 사라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시작되면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민준 씨와 소영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과정을 통해 두 사람 모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어요. 기다림의 지혜와 놓아줌의 용기. 소영 씨가 이 상황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기다림의 지혜였어요. 윤근 사랑에서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행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기다림이어야 해요. 능동적인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성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에요. 둘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무한정 기다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셋째, 희망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도 않고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넷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에요. 다섯째, 다른 가능성들에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영 씨는 이런 방식으로 기다렸어요. 민준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 후 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도 명확히 했어요. 윤기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놓아줌의 용기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이 융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예요. 놓아줌이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용기야말로 성숙한 사랑의 증거라고 봤어요. 소영 씨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민준 씨를 되돌리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하고 싶었어요. 설득하고 약속하고 변하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융의 가르침을 통해 소영 씨는 이해했습니다. 민준 씨의 문제는 그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요. 또한 소영 씨는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자신이 얼마나 사랑에 의존적이었는지, 얼마나 통제하려고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자각은 그녀를 더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영 씨는 결과에 관계없이 이 경험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와의 관계를 통해 사랑의 깊이를 경험했고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영 씨가 자신의 가치를 사랑 관계에 의존시키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민준 씨가 돌아온다고 해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이런 깨달음은 소영 씨를 이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의존적이고 불안했던 모습 대신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되었어요. 역설적으로 이것이 민준 씨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시간의 치유와 의식의 변화 3개월이 지났을 때 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는 소영 씨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사이 민준 씨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자신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만남에서 민준 씨는 소영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왜 도망쳤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애착 문제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또한 소영 씨가 자신에게 준 공간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어요. 만약 그녀가 계속 매달렸다면 자신은 더 멀리 도망갔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소영 씨의 성숙한 대응이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결국 돌아올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소영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다시 만나서 기뻤지만 동시에 조건들을 제시했어요. 이번에는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고, 서로의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함께 직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의식적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무의식적 투사와 로맨틱한 환상에 기반한 첫 번째 사랑이 끝나고 현실과 그림자를 모두 포함하는 성숙한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조건으로 관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서로의 어둠과 두려움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했고, 소영 씨도 자신의 통제욕이나 의존성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겼고 서로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면서 실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리 이런 어려움들을 함께 직면했습니다. 윤기 약속한 대로 이런 의식적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만족스러웠어요.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커플이 이런 해피엔딩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쪽이나 양쪽 모두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관계가 끝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무의식을 더 잘 알게 되며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융기 가르쳐준 것처럼 모든 관계는 우리의 개성화 과정에 기여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더 완전한 자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결론, 사랑의 진정한 의미, 민준 씨와 소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칼 융이 말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즐거운 감정이나 로맨틱한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에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침묵하고 멀어지는 것은 그들이 사랑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깊어져서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일가은 자신의 무의식적 두려움과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개인적인 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내적 여정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동시에 자신의 반응과 감정도 관찰하면서 이 경험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탐구해야 합니다. 윤기 강조한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자신의 속도로 성장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숙한 사랑의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이런 위기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무의식적 투사와 환상에 기반한 첫 번째 사랑을 넘어서 현실과 그림자를 모두 포함하는 의식적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이런 변화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헤어지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깊이와 복잡함을 이해하게 되고 다음 관계에서 더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윤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사랑이 개인의 성장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동시에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고통과 혼란이 따를 수 있지만 그것도 성장의 일부입니다. 만약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과 거리두기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을 관계의 실패로 보지 마세요. 대신 더 깊고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언젠가는 길을 찾아 돌아올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이 할 일은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하며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윤기 약속한 대로 사랑의 어둠을 통과한 사람은 더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